사부 풀림의 거리의 서정시와 생든이 거리의 서사시. 사부는 모두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1. 몇 쪽의 역사. 1. 훌륭한 재단. 1831년과 1832년 7월 혁명과 직접 관련된 이 두 해는 역사에서 가장 특수하고 가장 놀라운 시기의 하나다. 이 두 해는 그에 앞선 해들과 그 뒤에 오는 해들의 한가운데서 두 개의 산과 같다. 이 두 해에는 혁명의 위대함이 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벽들을 분명히 알아본다. 사회적 대중, 문명의 토대들, 밀착하고 중첩된 이해관계의 견고한 집단, 아주 오래된 프랑스 국가 형성의 유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제도, 정렬, 이론들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구름들을 통해 줄곧 거기에서 명멸한다. 그러한 출현과 소멸은 저항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따금 거기에 진리가 이 인간 정신의 해가 빛나는 것이 보인다. 이 주목할 만한 시기는 꽤 한정되어 있고 우리들로부터 꽤 멀어지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주요한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 왕정 복구는 그 정의하기 어려운 중간 과정들 중 하나였는데 그러한 과정들에는 피로, 웅성거림, 두틀거림, 수면, 법석이 있고 그 과정들은 한 위대한 국민이 한 단계에 도달한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기들은 이상한 것이어서 그것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정치가들을 속인다. 처음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휴식뿐, 사람들은 하나의 갈망밖에 없다. 즉 평화, 사람들은 하나의 야망밖에 없다. 즉 작은 것이 되는 것. 그것은 조용히 있고 싶다는 말이 된다. 큰 사건들, 큰 위험들, 큰 모험들, 큰 인물들, 고맙게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충분히 보았고 그런 것들의 진절머리가 났다. 케사르보다는 무력한 프리지아스 왕을 택하고 나폴레옹보다는 손바닥만한 이브토의 왕을 택하리. 얼마나 착한 작은 왕이었던가. 사람들은 새벽부터 걸었고 이제 길고 고된 하루의 저녁에 있다. 사람들은 첫 번째의 계주를 미라보와 더불어 했고 두 번째의 계주를 로베스피에로와 더불어 했고 세 번째의 계주를 보나파르트와 더불어 하였다. 사람들은 녹초가 되었다. 저마다 잠자리를 원한다. 지쳐 빠진 헌신, 시든 영웅심, 충족된 야망, 이루어진 재산은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애원하고 있고 간청하고 있다. 무엇을? 하나의 안식처를. 그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평화를, 안정을, 여가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들은 만족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사실들이 생기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하고 그것들 옆쪽의 문을 두드린다. 이러한 사실들은 혁명과 전쟁들에서 나와 그것들이 존재하고 생존하고 사회에서 자리 잡을 권리를 갖고 있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러한 사실들은 주의들의 숙소를 준비해 주기만 하는 기마대 중사와 병참 하사관들이다. 그러자 이런 것이 정치 철학자들에게 나타난다. 필요한 사람들이 휴식을 원하는 동시에 기성의 사실들은 보장들을 원한다. 사실들에 대한 보장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휴식과 같은 것이다. 영국이 호민관 후에, 호민관은 크로메를 가리킵니다. 호민관 후에 스튜어트 왕가에 요구한 것이 그것이요. 프랑스가 제정 후에 부르봉 왕가에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한 보장들은 시대의 필연성이다. 그것들을 꼭 주어야 한다. 군주들이 그것들을 특혜로서 양려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알아서 유익한 심오한 진리, 이것을 스튜어트 왕가는 1660년에 생각하지 않았고 부르봉 왕가는 1814년에 예상조차 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몰락했을 때 프랑스에 돌아온 왕으로 예정된 부르봉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숙명적인 단순함을 가졌다. 즉 자기가 주었던 것을 자기는 도로 찾을 수 있다. 부르봉가는 신수권을 소유하고 있고 프랑스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루이 18세의 헌장에서 허용된 정치적 권리는 신수권의 한 부분과 다른 것이 아니고 부르봉 왕가가 그것을 떼내 임금이 그것을 도로 거둬들이고 싶을 날까지 백성들에게 거저 하사한 것이다 라고. 그렇지만 그 선물이 부르봉가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설령 그것이 그에게 불쾌할지라도 그는 느껴야 했을 것이다. 부르봉가는 19세기의 성미가 까다로웠다. 그는 국민이 명랑할 때마다 안색이 나빴다. 진부한 말, 즉 통속적이고 진실한 말을 쓰자면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국민은 그것을 보았다.
부르봉가는 제국이 극장의 무대장치처럼 자기 앞에서 철거돼 버렸으므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기 자신도 똑같은 식으로 갖다 놓여졌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자기 역시 나폴레옹을 거기서 지워 없앤 그 소나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부르봉가는 자기는 과거의 힘으로 뿌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는 과거의 일부분이긴 했지만 전체의 과거, 그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 사회의 뿌리들은 조금도 부르봉 왕가 속에 있지 않았고 국민 속에 있었다. 이 숨어있는 생생한 뿌리들은 한 왕가의 권리를 조금도 구성하고 있지 않았고 한 국민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 뿌리들은 도처에 있었지만 왕좌 아래에는 없었다. 부르봉가는 프랑스에서는 그 역사의 피로 물든 저명한 매듭이었으나 더 이상 그 운명의 주요한 요소도 아니요 그 정치에 필요한 토대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부르봉 왕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22년간 이 왕가 없이 지냈다. 단절이 있었다. 이 왕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떻게 이 왕가가 그것을 알아차렸겠는가? 루이 17세는 공화 열월 9일에, 공화 열월 9일은 1794년 7월 27일입니다. 9일에 군림하고 있었고 루이 18세는 마렝고 전투의 날에 군림하고 있었다고 이 왕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들의 앞에서 그리고 사실들이 지니고 있고 공포하고 있는 신성한 권위의 부분 앞에서 군주들이 그렇게도 눈이 멀었던 일은 유사일에 일찍이 없었다. 이른바 국왕들의 권리라는 그 아래서부터의 요구가 그런 정도로 하늘의 권리를 부인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부르봉 왕가로 하여금 1814년에 양려한 보장들의 왕가가 부르던 말대로 양보들에 다시 손을 대게 한 것은 중대한 과오였다. 슬픈 일이로다. 왕가가 양녀라고 부르던 것, 그것은 우리들이 쟁취한 것이었다. 왕가가 찬탈이라고 부르던 것, 그것은 우리들의 권리였다. 왕정복군은 자기에게 때가 온 것 같았을 때 자기가 보나파르트를 이겨내고 국내에 뿌리를 박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강력하다고 믿고 그리고 자기가 뿌리가 깊다고 믿고 갑자기 결단을 내려 일을 감행했다. 어느 날 아침 왕정복군은 프랑스 앞에 우뚝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적 자격과 개인적 자격을 국민에게는 주권을 시민에게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왕정복군은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을 국민되게 하는 것을 시민에 대해서는 시민을 시민되게 하는 것을 부인했다. 그것이야말로 7월의 칙령, 1830년의 일입니다. 7월의 칙령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법령의 근본인 것이다. 왕정복군은 쓰러졌다. 왕정복군은 쓰러져야 마땅했다. 그렇지만 이 점은 말하거니와 복고 정부가 모든 형식의 진보에 절대적으로 적대적이었던 건 아니다. 그 옆에서도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왕정복고 시대는 국민이 평온 속에서 토론에 익숙해졌는데 그것은 공화국에서는 없었던 일이고 평화 속에서 위대성에 익숙해졌는데 그것은 제국에는 없었던 일이다. 자유롭고 강력한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국민들에게는 고무적인 광경이었다. 혁명은 로베스피에르 아래에서 발언권을 가졌고 대포는 보나파르트 아래에서 발행권을 가졌는데 지성의 발언의 차례가 온 것은 루이 18세와 샤를 10세 아래에서다. 바람은 잠잠해졌고 불길이 다시 타올랐다. 맑은 산꼭대기에 정신의 가장 순수한 빛이 너울거리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다. 웅장하고 유익하고 매력적인 광경이었다. 15년 동안 평화 속에서 광장 한복판에서 사상가에게는 아주 낡았고 정치가에는 아주 참신한 그 위대한 원칙들이 활동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다. 그것은 법률 앞에서의 평등, 신앙에서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든 재능의 소유자들이 모든 직업들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1830년까지 그렇게 갔다. 부르봉 왕가는 신의 손안에서 깨진 문명의 도구였다. 부르봉 왕가의 몰락은 왕가 쪽에서가 아니라 국민 쪽에서 실로 위대했다. 왕가는 정장중하게 그러나 위험 없이 왕자를 떠났다. 왕가의 암흑 속 추락은 역사에 침울한 감동을 남겨놓는 그런 엄숙한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샤를 1세의 유령 같은 조용함도 아니었고 나폴레옹의 독수리 같은 절규도 아니었다. 왕가는 떠났다. 그게 전부였다. 왕가는 왕관을 내려놓고 후광을 간직하지 않았다. 왕가는 훌륭했지만 존엄하지 않았다. 왕가에게는 어느 정도로 왕가의 불행의 장엄성이 모자랐다. 샤를 10세는 세르브르 여행 중 원탁을 사각 탁자로 베게 했는데
이로 미루어 그는 붕괴하는 왕조보다도 위험에 빠진 예절에 더 마음을 쓰는 것 같았다. 그러한 군의의 쇠퇴는 왕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인사들과 왕족을 존경하는 성실한 인사들을 슬프게 했다. 민중은 훌륭했다. 국민은 어느 날 아침 일종의 왕당파 폭동에 의해 무력으로 공격을 당했으나 스스로 힘이 넘침을 느끼고 붕괴하지 않았다. 국민은 스스로를 지키고 자제하고 사태를 제자리에, 정부는 법률 속에, 부르봉 왕가는 애초롭게도 추방 속에 되돌려 놓고 그러고 멈추었었다. 국민은 루이 14세를 보호했던 그 용상의 휘장 아래서 늙은 왕 샤를 10세를 잡아서 가만히 땅바닥에 놓았다. 국민들은 왕족들에게 손을 댈 적에도 슬픔과 조심스러움을 조금도 잊지 않았다. 바리케이트 전 1558년 5월입니다. 바리케이트 전 후에 교엄 디 베르가 한 그 장엄한 말을 회상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실행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 몇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 전체, 자기의 승리에 의기양양하고 열광한 프랑스였다. 뒤베르가 가로되 왕의 총애를 얻는 데 길들고 가지에서 가지로 날아다니는 새처럼 비운에서 행운으로 전전하는 데 길든 자에게는 역경에 처한 그들의 군주를 배반하여 대담한 태도를 취하면 용이한 일이다. 연이나 나에게 나의 왕들의 운명은 항상 존경할 만한 것인데 특히 고통받는 왕들의 운명은 그렇다. 부르봉 왕가의 존경을 받아가지고는 갔으나 애석한 마음은 받아가지고 가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왕가의 불행은 왕가보다도 더 컸다. 왕가는 지평선에서 사라졌다. 7월 혁명은 즉시 전 세계의 벗들과 적들을 가졌다. 벗들은 기쁨에 넘쳐 열광적으로 뛰어왔고 적들은 저마다 제 성질 나름으로 외면을 했다. 유럽의 군주들은 초기에 그 새벽의 부엉이들처럼 기분이 상하고 아연실책하여 눈을 감았고 다시 눈을 떴을 적에는 오직 위협만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요 변명할 수 있는 분노다. 이 기이한 혁명에는 거의 충돌이 없었고 패망한 왕위의 혁명을 적대시하여 피를 흘리는 명예조차도 주지 않았다. 자유가 그 자체를 비방하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갖는 전제정부의 눈에 7월 혁명이 무시무시하면서도 온순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에 반해 시도되지도 획책되지도 않았다. 가장 불만인 자들도 가장 격분한 자들도 가장 전쟁긍긍한 자들도 그것을 환영했다. 우리들의 이기심과 원한이 어떻든 간에 인간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작용하는 누군가의 협력을 느끼는 사건들에서는 어떤 신비로운 경위가 나온다. 7월 혁명은 사실을 타도하는 권리의 승리다. 잔연히 빛나는 것. 사실을 타도하는 권리. 1830년 혁명의 광채는 거기서 유래하고 그 관용 역시 거기서 유래한다. 승리하는 권리는 하등의 폭력도 필요치 않다. 권리, 그것은 정의요 진리다. 권리의 특성, 그것은 영원히 아름답고 순수하게 있는 것이다. 사실은 겉으로는 아무리 필요할지라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잘 받아들여졌더라도 만약 그것이 사실로서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너무 작은 권리밖에 포함하지 않거나 전혀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드시 보기 흉해지고 불결해지고 아마 흉측하게까지도 되게 마련이다. 만약에 몇 세기가 지나서 보았을 때 사실이 어떤 정도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단박에 확인하고 싶다면 마키아벨리를 보라. 마키아벨리. 그는 조금도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요 악마도 아니요 비열하고 파렴치한 작가도 아니다. 그는 사실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단지 이탈리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실이고 16세기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19세기의 도덕관 앞에서는 추악해 보이고 사실 추악하다. 이 권리와 사실의 투쟁은 사회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었다. 이 싸움을 끝마치고 순수한 관념과 인간의 현실을 융합시키고 권리를 사실 속에 조용히 침투시키고 사실을 권리 속에 침투시키는 것. 이것이 현인들의 일이다. 2. 서투른 봉합. 그러나 현인들의 일이 다르고 수완가들의 일이 다르다. 1830년의 혁명은 이내 멈추었다. 혁명이 암초에 걸리자마자 수완가들은 그 좌초를 촉진시킨다. 수완가들은 우리 시대에 자기들 자신을 정치가라 지칭했다. 그래서 이 정치가라는 말은 마침내 좀 통용어가 되었다. 이 점을 잊지 마시라. 수완이 없는 데는 필연적으로 옹졸이 있다. 수완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시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가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배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수호학가들의 말에 의하면 7월 혁명 같은 혁명들은 절단된 동맥이다. 신속한 독려매기가 필요하다. 권리는 너무 크게 공포되면 뒤흔든다. 그러므로 일단 권리가 확인되면 국가를 다시 공고히 해야 한다. 자유가 확보되면 권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현인들은 아직 수호학가들에게서 분리되지 않지만 그들은 서로 경계하기 시작한다. 권력, 좋아. 그러나 첫째로 권력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수호학가들은 투덜거리는 반대의 소리를 듣는 척도 않고 그들의 책동을 계속한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허구에다 필요성의 가면을 들러 씌우기에 능란한 그 정치가들에 의하면 한 국민이 군주제의 대륙에 속할 때 그 국민이 혁명을 치르고 난 뒤에 맨 먼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왕조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국민은 혁명 후에 평화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집을 수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왕조는 피계를 감추어주고 이동 야전병원을 가려준다. 그런데 하나의 왕조를 얻는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천재거나 또는 누구라도 행운하면 왕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첫 번째 경우에 보나파르트가 있고 두 번째 경우에 이투르비드가 있다. 이투르비드는 멕시코의 장군이고 정치가입니다. 1822년에 황제가 되었으나 1824년에 총살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무 가문이나 왕조를 만들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한민족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오랜 연수가 있어야 하는데 수세기의 주름이 금세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가령 정치가들의 견지에 서 있다면 물론 앞으로의 일은 보장하지 않고 하는 말인데 혁명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왕의 적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혁명가인 것이, 다시 말해서 몸소 그 혁명에 참여한 자인 것이 혁명에 손을 댔고 거기에서 위험에 말려들었거나 이름을 떨쳤고 아슬아슬하게 단두대를 면했거나 칼을 휘두른 것이 유익할 수 있고 실제로 유익하다. 한 왕조의 자격은 무엇인가? 왕조는 국민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행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인 관념에 의해서 긴 시간을 두고 혁명가여야 한다. 그것은 과거로 구성되어 역사적이어야 하고 미래로 구성되어 공감적이어야 한다. 왜 첫 번째 혁명들이 크롬웰이나 나폴레옹 같은 한 인물을 찾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그리고 왜 두 번째 혁명들이 브란스윅가나 오를레안가 같은 한 가문을 꼭 찾아내고자 하는지,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모든 것으로 설명된다. 왕가들은 가지마다 땅바닥까지 구부러져서 뿌리를 받고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저 인도의 무화과 나무들과 유사하다. 가지마다 하나의 왕조가 될 수 있다. 다만 백성에까지 구부러진다는 단 하나의 조건 아래서. 이런 것이 수학가들의 이론이다. 그러므로 그 큰 기교는 이렇다. 성공의 큰 불행의 소리를 조금 나게 하여 그 성공을 이용하는 자들도 역시 그것으로 뜰 것. 한 걸음 나아가는데도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 진보가 늦어질 때까지 변화곡선을 증가시킬 것. 그 여명기의 광채를 희미하게 할 것. 열광적인 격렬한 행위들을 폭로하고 금지할 것. 모를 깎고 손톱을 깎을 것. 승리를 흐릿하게 할 것. 권리를 숨길 것. 국민이란 거인을 플라넬로 감싸 얼른 재워버릴 것. 이 과도한 건강을 다이어트 시킬 것. 헬라클레스 같은 장사를 잃고 난 사람처럼 취급할 것. 사건을 미봉책 속에 얼버무려 버릴 것. 이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탕약탕 감로주를 제공할 것. 너무 많은 성공을 거두지 않도록 조심할 것. 혁명의 해 가리개를 덮어 씌울 것. 1830년의 혁명은 이미 영국에서 1688년에 적용되었던 이 이론을 실행했다. 1830년은 중도에서 멈춘 혁명이다. 절반의 진보, 준 권리. 그런데 논리는 거의라는 것을 모른다. 태양이 촛불을 모르듯이. 혁명을 중도에서 저지하는 것은 누구인가? 중산계급이다. 왜? 중산계급은 만족에 도달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어제 그것은 욕망이었고 오늘 그것은 충족이고 내일 그것은 포만이다. 나폴레옹 후 1814년에 일어난 현상은 샤를 10세 후 1830년에 다시 일어났다. 사람들이 중산계급을 하나의 사회계급으로 만들고자 한 것은 잘못이다. 중산계급은 단지 국민 중에서 만족하고 있는 부분일 뿐이다. 부르주아, 그것은 이제 자리에 앉을 겨를을 가진 사람이다. 의자는 계급이 아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앉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류의 진행마저 정지시킬 수 있다. 그것이 흔히 중산계급의 과오였다. 과오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기심은 사회계급의 구분들 중 하나가 아니다. 그런데 이기심에 대해서조차도 정당해야 한다. 1830년의 동료 후에 중간계급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국민이 갈망하던 상태, 그것은 무관심과 나태로 복잡해지고 약간의 수치심이 들어있는 무기력이 아니었고 몽상에 끌리기 쉬운 일시적 망각을 가정하는 수면도 아니었고 그것은 정지였다. 정지는 이상하고 거의 모순적인 이중의 뜻으로 형성된 말이다. 즉 행진하는 군대는 곧 운동이고 정지는 곧 휴식이다. 정지, 그것은 힘의 회복이고 무장하고 깨어있는 휴식이고 보초를 세우고 경계하는 기성사실이다. 정지는 어제의 투쟁과 내일의 투쟁을 가정한다. 그것은 1830년과 1848년의 중간이다. 이 1830년과 48년이라고 것은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한 진보라고 불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상계급에게는 정치가들에게처럼 이 정지라는 말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필요했다. 한 사람의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가 혁명을 의미하고 안정을 의미하는 한 호남양식의 개인이 바꾸어 말하면 과거와 미래를 명백히 양립시킴으로써 현재를 다져주는 한 개인이 그러한 사람이 완전히 찾아내어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루이 필립 도르르레앙이었다. 그 221명의 인사들이 루이 필립을 왕으로 만들었다. 라파이어트가 즉위식을 맡았다. 그는 그것을 최선의 공화제라 불렀다. 파리 시청이 랭스 대성당을 대신했다. 설명했습니다. 종전의 역대 국왕이 즉위식을 거했던 곳이 랭스 대성당입니다. 파리 시청이 랭스 대성당을 대신했다. 이처럼 반왕위를 전 왕위에 대치한 것이 1830년의 업적이었다. 수왕가들이 일을 끝마쳤을 때 그들의 해결책의 엄청난 결함이 나타났다. 그 모든 것은 절대적 권리의 밖에서 이루어졌다. 절대적 권리는 외쳤다. 나는 항의한다 라고. 그런 뒤에 이 가공할 것, 권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3. 루이 필립. 혁명들은 무서운 팔과 훌륭한 손이 있어 그 타격은 단호하고 그 선택은 훌륭하다. 1830년의 혁명처럼 그것들이 심지어 불완전할지라도 심지어 타락하고 잡종이고 유치한 혁명의 상태가 될지라도 그것들에는 거의 언제나 충분한 신의 명철함이 있어서 그것들이 잘못될 수는 없다. 그것들의 일시적인 사라짐은 결코 포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만하지는 말자. 혁명들에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 있고 중대한 착각들이 보인다. 1830년으로 되돌아가자. 1830년은 탈선한 가운데도 행복했다. 중단된 혁명 후에 소위 질서라는 것을 확립함에 있어서 왕은 왕위보다도 훌륭했다. 루이 필립은 희유한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역사는 확실히 정상을 참작해 주겠지만 이 아버지가 비난을 받아 마땅했을 만큼 아들인 그는 존경을 받아 마땅했다. 그는 모든 사적인 미덕과 여러 가지 공적인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건강과 재산, 풍채, 소지품에 세심하게 마음을 썼다. 일련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일순간의 가치는 잘 알고 있었다. 소탈하고 침착하고 평온하고 참을성이 있었다. 호인이자 착한 군주였다. 자기 아내하고 자고 자기 궁중에서 노복들을 시켜 부르주아들에게 부부의 침대를 보게 했는데 이것은 품행방정한 내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종전에 본가에 있었던 본가는 루이 필립 이전의 왕들의 계통입니다. 종전에 본가에서 있었던 끄리낌 없는 불륜의 뒤에는 유익한 일이 되었다. 유럽의 모든 나라 말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더 드문 일인데 모든 이해관계의 용어를 알고 그것을 사용했다. 중간계급의 훌륭한 대표자였지만 그보다 뛰어났고 어쨌든 그보다 더 위대했다. 자기 혈통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특히 중요시하는 훌륭한 정신을 지니고 있었고 자기의 가계 문제에 관해서조차도 매우 특이하게 자칭 오를레앙 가라 했지 부르봉 가라 하지 않았다. 전하 밖에 아니었을 동안에는 어떤가는 왕족이었으나 폐하가 된 날은 확실한 부르주아였다. 공석에서는 장황했지만 허물없는 사이에서는 간결했다. 소문난 구두쇠였지만 그 증거는 잡히지 않았다. 사실은 자기의 기분이나 의무를 위해서는 곧잘 돈을 물쓰듯 하는 그러한 전략가의 하나였다. 문학적 소양은 있었으나 문학적 감각은 별로 없었고 신사였으나 기사는 아니었다. 소박하고 조용하고 구체였다. 가정과 문중에서 숭배를 받았고 매혹적인 능병가였다.
각성한 정치가였고 마음속으로는 냉정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지배되고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통치하고 원한이나 감사의 마음을 품을 줄 모르고 용렬한 것에는 가차없이 우월성을 발휘하고 왕권 아래서 은은히 투덜거리는 그 은밀한 만인의 뜻을 의회의 다수에 의해 비난하는 데 능란했다. 외향적이고 때로는 감정의 표출에 경솔했지만 그렇게 경솔한 가운데도 놀라운 재치가 있었다. 수단, 표정, 가면들이 많았다. 프랑스에는 유럽을 두려워하게 했고 유럽에는 프랑스를 두려워하게 하였다. 자기 나라를 사랑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자기 가정을 더 좋아했다. 권위보다 지배를 더 높이 평가하고 부미보다 권위를 더 높이 평가했는데 그러한 경향은 만사 성공만을 꾀하면서 간계도 용납하고 비열함도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해로운 점이 있지만 정치를 격동해서 지키고 국가를 파괴해서 지키고 사회를 파탄해서 지킨다는 유익한 점이 있었다. 세심하고 정확하고 조심성 있고 주의 깊고 영리하고 필요한 줄 몰랐다. 때로는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고 자신이 한 말을 취소했다. 앙코나에서는 오스트리아에 대항하여 대담했고 스페인에서는 영국에 대항하여 완강했고 앙베르를 포격하고 프리차드에 배상했다. 신념을 가지고 마르세예즈를 노래했고 의기소침, 권태, 아름다움과 이상의 취미, 무모한 회사, 이상향, 공상, 분노, 허영, 공포 이런 것들과는 무관했다. 모든 형태의 개인적 대담성이 있었다. 발미에서는 장군이었고 제마프에서는 쫄병이었다. 이 두 곳 모두 다 1792년에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한 곳입니다. 발미에서는 장군이었고 제마프에서는 쫄병이었다. 8번이나 시해 당할 뻔하면서도 늘 미소를 지었다. 척탄병처럼 용감하고 사상가처럼 과감했다. 단지 유럽 동료의 기회 앞에서만은 불안했고 큰 정치적 모험에는 맞지 않았다. 언제나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결코 자기의 사업을 위태롭게 할 생각은 없었다. 임금으로서의 보다도 오히려 지식인으로서 복종시키기 위해 영향력 속에 자신의 의지를 숨겼다. 성견 지명은 없어도 관찰하는 있었다. 사람들이 정신에는 별로 주의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됨됨이는 훤히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판단하기 위해 볼 필요가 있었다. 예민하고 통찰력 있는 양식, 실제적인 지혜, 유창한 언변, 비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끊임없이 이 기억력에 의존했는데 그것은 케사르와 알렉산더, 나폴레옹과 유일한 유사점이었다. 여러 가지 사건, 세세한 사건, 날짜, 고유명사들은 잘 알고 있었다. 군중의 다양한 경향, 정열, 재능, 내심의 갈망, 사람들의 은밀한 숨은 반발,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의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몰랐다. 겉으로는 받아들였으나 하부의 프랑스하고는 별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술책을 써서 난관을 벗어났다. 통치했으나 충분히 군림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의 재상이었다. 미소한 현실로 광대한 사상을 방해하는 데 탁월했다. 문명과 질서, 조직의 진정한 창조적 능력이 뭔지 알 수 없는 소송 절차적 정신을 혼합했다. 한 왕조의 창건자이자 대리인이었다. 무언지 사르마뉴 대왕 같은 것과 무언지 소송 대리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고매하고 특이한 인물이요. 프랑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만들어내고 유럽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만들어낼 줄 알았던 군주인 루이 필립은 그 시대의 명사 중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그가 좀 명예를 사랑했고 유익한 것에 대한 감정과 같은 정도로 위대한 것에 대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더라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통치자 중에 들어갔을 것이다. 루이 필립은 미남이었고 늙어서도 여전히 우아했다. 국민에게는 언제나 환영을 받지는 않았지만 군중에게는 언제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매력이라는 천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위험은 없었다. 왕이면서도 왕관을 쓰지 않았고 늙으면서도 머리가 새지 않았다. 그의 예전은 구식이었으나 그의 습성은 신식이어서 1830년에 어울리는 귀족과 부르주아의 혼합이었다. 루이 필립은 시체의 과도기적 인물이었다. 시간 시자와 몸체자입니다. 시체의 과도기적 인물이었다. 그는 구식 발음과 구식 맞춤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여 신식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좋아했으나 파란인이라고 쓰고 헝가리아인이라고 발음했다. 그는 샤를 10세처럼 국민병의 복장을 착용하고 나폴레옹처럼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예배당에는 별로 안 갔고 사냥에는 조금도 안 갔고 오페라에는 결코 안 갔다. 성당지기와 사냥개지기 무의들에게는 매수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부르주아의 인기를 얻었다. 그는 조신이 전혀 없었다. 그는 언제나 양산을 발날에 끼고 외출했고 이 양산은 오랫동안 그의 후광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는 조금은 석수였고 조금은 정운사였고 조금은 의사였는데 그는 말에서 떨어진 마부의 다리에서 피를 뽑기도 했다. 루이 필립은 앙리 3세가 거의 비수 없이 다니지 않았듯이 거의 바수 없이 다니지 않았다. 환자를 고치기 위해 피를 흘린 최초의 왕인 이 우스꽝스러운 왕을 왕당파는 비웃었다. 루이 필립에 대한 역사의 불만에는 제공해야 할 것이 있다. 왕권을 비난하는 것, 통치를 비난하는 것, 왕을 비난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 세 항목은 각각 상이한 총계를 나타낸다. 민주주의적 권리의 박탈, 제2 관심사가 된 진보, 거리의 항의에 대한 난폭한 억압, 폭동에 대한 무력 행사, 무기에 의한 반란의 진압, 트랑스 논행 거리의 사건. 이것은 정부가 반란을 억압하는 와중에 이 거리의 한 가옥에서 한 발의 총탄이 발사되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군인들이 그 주민들을 학살한 1834년 사건이라고 합니다. 트랑스 논행 거리의 사건, 군법회의, 지배계급에 의한 현실적 국가의 흡수, 30만 특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부, 이런 것들은 왕권의 소행이다. 벨기에의 제의에 대한 거절, 영국인들에 의한 인도의 정복처럼 문명적이기보다도 더 야만적인 수단에 의한 너무 가혹한 알제리 정복, 아브델 카데르에서의 신용상실, 블라이의 사건, 도이치의 매수, 도이치의 매수에서 도이치는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1832년 그의 은인인 베리 공작 부인의 낭트 은신처를 타헤르의 정부에 알려준 사람이라고 하네요. 도이치의 매수, 프리차드의 배상, 이런 것들은 통치의 소행이다. 국민적이기보다도 더 가족적인 정치, 이것은 왕의 소행이다. 이렇게 공제를 하고 보면 왕의 책임은 줄어든다. 그의 큰 잘못, 그것은 이렇다. 즉, 그가 프랑스의 이름 아래 겸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말하자. 루이 필립은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왕이었다. 왕조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한 가문의 배태기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탈이 나는 걸 원치 않는다. 지나치게 소심한 행위들은 거기에 기인하는데 시민의 전통에서는 7월 14일, 1789년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을 갖고 있고 군인의 전통에서는 아우스트리츠의 승리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그런 것들은 골치 아픈 일이었다. 그런데 맨 먼저 수행되기를 바라는 공적 의무들을 제외한다면 자기 가족에 대한 루이 필립의 깊은 애정, 그것을 가족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집 사람들은 훌륭했다. 그들은 제덕을 겸비하고 있었다. 마리 로들레앙이라는 루이 필립의 딸 하나는 샤를 도를레앙이 시인들 사이에 가문의 이름을 남긴 것처럼 예술가들 사이에 가문의 이름을 남겼다. 그녀는 심혼을 기울여 대리석상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잔다르크라 명명했다. 루이 필립의 아들 중 두 사람은 메테르니에서 다음과 같은 민중 선동적인 찬사를 끌어냈다. 그들은 보기 드문 청년이요 세상에 없는 왕자다. 이상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루이 필립에 관한 진실이다. 평등의 군주이고 자신 속에 왕정복고와 혁명의 모순을 지니고 있고 통치자에게는 안심시키게 되는 그 혁명가의 불안케 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1830년에 루이 필립의 행운이었다. 한 사람이 한 사건에 이보다도 더 완전히 적응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한 사람이 한 사건에 들어가 화신이 되었다. 루이 필립은 1830년의 화신이다. 게다가 그는 왕자에 오르는 데 망명이라는 더 큰 임명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추방되어 방랑하고 공공을 겪었다. 그는 거의 노동으로 살았다. 프랑스의 가장 부유한 대군 영지의 이 소유자는 스위스에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한 마리의 늙은 말을 팔았다. 레이 헤나우에서는 그의 누이 아델라이드가 술을 놓고 바느질을 하는 동안 수학 수업을 했다. 한 왕에게 얽힌 그러한 추억은 중상계급을 감격시켰다. 그는 루이 11세가 건립하고 루이 15세가 이용했던 몽생 미셸 성의 마지막 쇠감방을 손수 파괴했다. 그는 디무리의 전우였고 라파이에트의 친구였으며 자코뱅 당원이었다. 바라보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당통은 그에게 젊은이라고 말했다. 1793년 24살 때 그때는 샤르트르시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는 국민회의의 어둠심 심한 작은 방 안쪽에서 그 가련한 폭군이라고 그렇게도 적절한 이름으로 불린 루이 16세의 공판에 참석했다. 왕 속에서 왕위를 분쇄하고 왕위와 함께 왕을 분쇄하고 사상의 잔인한 분쇄 속에서 그의 인간에게 주의하지 않는 혁명의 맹목적 해안, 재판관 회의의 엄청난 소란, 신문하는 검찰의 분노,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카페, 카페는 루이 16세를 가리킵니다. 그 암담한 바람결에 아연식 슬색하여 무섭게 흔들거리는 왕의 머리, 처형하는 사람들도 처형당하는 사람도 다 같이 이 큰 불행에서 모두의 상대적인 무고, 그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았고 이런 아찔아찔한 것들을 주시했고 그 국민회의 재판정에 과거의 여러 시대들이 출두하는 것을 보았고 루이 16세의 뒤에서 책임자가 된 이 불운한 사람 뒤에서 왕정이라는 무시무시한 피고가 어둠 속에 우뚝 서는 것을 보았으며 신의 정의와 그에 같을 정도로 비개인적인 국민의 엄청난 정의에 대한 격렬한 공포감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었다. 프랑스 혁명이 그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흔적은 굉장한 것이었다. 그의 추억은 시시각각으로 찍힌 그 위대한 해들의 생생한 각인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한 목격자 앞에서 입헌 의회 의원의 알파벳 숫명부의 A부 전체를 기억만으로 정정했다. 루이 필립은 100일 왕이었다. 그의 치하에서는 출판이 자유였고 연설이 자유였고 신앙과 언론이 자유였다. 9월 1835년 9월입니다. 9월의 법률은 투명하다. 빛이 특권을 갈아먹는 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자기의 왕자를 빛 아래 드러내 놓았다. 역사는 그의 그러한 공명정대함을 고려해 줄 것이다. 루이 필립은 무대에서 나간 모든 역사적 인물들처럼 오늘날 인류의 양심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공판은 아직 제1심에 불과하다. 역사가 존경할 만한 자유로운 어조로 말할 시간은 그를 위해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 왕에 관해서 마지막 판결을 언도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준엄하고 저명한 역사가인 루이 블랑은 그 자신이 최근에 그의 첫 판정을 완화했다. 루이 필립은 이른바 221명과 1830년이라는 이 두 가지 불완전한 것에 의해 다시 말해서 반의회와 반혁명에 의해 선출된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 앞에 반은 절반 할 때 반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철학적인 높은 견지에서 독자도 앞서 예상할 수 있었듯이 절대적인 민주주의 원칙의 이름 아래 어떤 조건들을 붙이지 않고서는 여기서 그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의 눈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권리, 먼저 인간의 권리와 다음에 민중의 권리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이 찬탈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을 붙이고 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요컨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생각하든 간에 루이 필립은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인간적 선량이라는 견지에서 옛 역사의 옛말을 써서 말한다면 일찍이 왕자에 올랐던 제1가는 인군의 인자할 때 인자입니다. 인군의 하나로 남아 있으리라. 그를 훼손한 것은 무엇인가? 그 왕좌다. 루이 필립에게서 왕을 빼라. 그러면 인간이 남는다. 이 인간은 착하다. 때로는 감탄할 정도로까지 착하다. 흔히 더없이 중대한 걱정 속에서 대륙의 모든 외교와 맞서 하루를 싸우고 난 뒤에 저녁에 자기 방에 들어와서 피로에 지치고 잠이 와서 못 베기면서도 그는 무엇을 했던가? 그는 소송 기록을 갖다 놓고 형사소송을 재검토하며 밤을 지새우고 유럽에 대항하는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형 집행인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것은 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법무장관에게 고집을 부렸고 그가 법률의 수다쟁이라고 부르는 검사들하고 단두대를 놓고 꾸준히 자기 주장을 고집했다. 때로는 쌓인 서류가 책상을 뒤덮었는데 그는 그것을 다 검토했으며 유죄 선고를 받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건 그에게 커다란 고통이었다. 어느 날 그는 아까 내가 지적한 그 똑같은 목격자에게 말했다. 오늘 밤 나는 7명을 구했어. 그는 치세 초기에 사형은 폐지된 것 같았고 교수대를 채우는 것은 왕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레브의 형장은 본가의 왕위와 더불어 소멸했는데 부르주아의 그레브 형장 하나가 바리에르 생자크의 이름 아래 설치되었다. 실제가들은 준합법적인 단두대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것은 중상계급의 편협한 면을 대표하는 가지미르 페리에는 당시의 재상입니다. 중상계급의 자유로운 면을 대표하는 루이 필립에 대해서 얻은 승리의 하나였다.
루이 필립은 베카리아의 저서에 손수 주석을 붙였다. 피에스키의 기계 사건, 이것은 루이 필립을 암살하기 위해서 피에스키는 특별한 기계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에스키의 기계 사건 후에 그는 외쳤다. 내가 다치지 않은 건 참 섭섭한 일이다. 다쳤더라면 특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또 어떤 때는 자기 장관들의 저항을 암시하면서 현대의 가장 용맹스러운 인물의 하나인 유죄 선고를 받은 한 정치범에 관해서 이렇게 썼다. 그는 특사를 받았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건 그를 내 손에 넣는 일뿐이다. 루이 필립은 루이 9세처럼 온화하고 앙리 4세처럼 선량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량함이 희귀한 진주인 역사에서 선량했던 자는 위대했던 자보다 더 훌륭하다. 루이 필립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준엄하게 평가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아마 가혹하게 평가되었을 것이므로 이 왕을 알았던 한 사나이가 그 사람 자신은 오늘날 유령 같은 존재이지만 역사 앞에서 그를 위해 진술을 하러 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 진술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공정하다. 죽은 사람에 의해 쓰인 비문은 진실하다. 한 망령은 다른 망령을 위로할 수 있다. 같은 암흑을 나누어 가지면 칭찬의 권리를 준다. 그리고 망명한 두 무덤에 관해서 이 자는 저자에게 아첨했다는 말을 언젠가 듣게 될 염려는 별로 없다. 4. 토대 아래의 균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드라마가 루이 필립의 치세의 초기를 뒤덮고 있는 비극적인 구름 하나의 두께를 이제 막 뚫고 들어가는 때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이 책에 이 왕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루이 필립은 분명히 혁명의 현실적인 목적과는 아주 달랐지만 오를레안 공인 그가 아무런 개인적인 주도도 하지 않은 혁명의 반전이라는 사실에 의해 그 자신은 폭력도 쓰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왕권에 들어갔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서 국왕으로 선출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이 권한을 전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에게 제공했고 그는 그것을 수락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제공은 권리에 의해 이루어졌고 수락은 의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의의 소유였다. 그런데 진심으로 말하거니와 루이 필립은 그의 소유에서 선의였고 민주주의는 그의 공격에서 선의였으므로 사회적 투쟁에서 발생하는 많은 공포는 왕의 책임이 아니요 민주주의의 책임도 아니다. 주의들의 충돌은 자연력들의 충돌과 비슷하다. 대양은 물을 지키고 태풍은 공기를 지킨다. 왕은 왕위를 지키고 민주주의는 국민을 지킨다. 상대적인 것, 즉 군주제는 절대적인 것, 즉 공화제에 저항한다. 사회는 그러한 충돌날에 출혈하지만 오늘날 사회의 고통인 것이 후일엔 그의 구원이 될 것이니 어쨌든 투쟁하는 자들을 여기서 비난해야 할 것은 조금도 없다. 두 편 중 한쪽은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권리는 로데스의 그 상처럼 한 발은 공화제에 한 발은 군주제에 그렇게 동시에 양쪽 강둑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분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한쪽에 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잘못 생각한다. 방대 당원이 비적이 아니듯이 방대 당원은 1793년에 봉기한 왕당파입니다. 방대 당원이 비적이 아니듯이 소경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무수한 충돌들은 세상 운수의 소관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동난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무책임이 거기에 섞여 있다. 이 진술을 끝마치자. 1830년의 정부는 이내 어려운 삶을 가졌다. 그것은 어제 태어났는데 오늘은 싸워야 했다. 정부는 수립되자마자 벌써 사방에서 아직 갓 설치되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7월의 기관에 대하여, 이게 7월 혁명을 말합니다. 기관에 대하여 그것을 끌어내리려는 막연한 움직임을 느꼈다. 저항은 이튿날 생겨났다. 어쩌면 그 전날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달이 감에 따라 저기는 커지고 언연하던 것이 공연해졌다. 7월 혁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 밖에서 여러 나라 왕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프랑스에서는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시는 자기의 의지를 사건들 속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신비로운 언어로 적힌 난해한 문서다.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번역하는데 성급하고 부정확한 번역으로 오류와 누락, 오역투성이다. 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가장 총명하고 가장 침착하고 가장 심문한 사람들은 천천히 해독하는데 그들이 올바른 해석문을 가져왔을 적에 일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있고 거리의 광장에는 이미 수많은 번역들이 나와 있다.
번영마다 하나의 당파가 생겨나고 오역마다 하나의 도당이 생겨난다. 그리고 당파마다 유일한 진본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 도당마다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흔히 정권 자체도 하나의 도당이다. 혁명들에는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낡은 당파들이다. 신의 은혜에 의해 세습에 연결되는 낡은 당파들이 보기에는 혁명은 반항의 권리에서 나왔으므로 사람들은 혁명에 반항할 권리가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혁명에서 반항자, 그것은 민중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이다. 혁명은 바로 반항의 반대다. 혁명은 모두 정상적인 실행이므로 그 속에 합법성이 들어있는데 이 합법성을 사이비 혁명가들이 이따금 손상시키지만 혁명은 훼손되더라도 지속되고 비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는다. 혁명은 사고에서가 아니라 필연에서 나온다. 하나의 혁명은 인위에서 실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혁명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존재한다. 낡은 정통 왕당파들은 그래도 역시 그릇된 이론에서 터져나오는 포악을 더하여 1830년의 혁명을 공격했다. 오류는 훌륭한 탄원이다. 그들은 이 혁명을 약점이 있는 곳에서, 그의 갑옷이 없는 곳에서, 그의 논리가 결핍된 곳에서 교묘하게 쳤다. 그들은 이 혁명을 왕위에서 공격했다. 그들은 이 혁명에게 이렇게 외쳤다. 혁명이여, 왜 이 왕이냐? 이 도당들은 정확히 겨냥하는 맹인들이다. 그러한 고함은 공화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고함은 논리적이었다. 정통 왕당파들에서는 맹목적이었던 것이 민주주의자들에서는 해안이었다. 1830년은 국민을 손상시켰다. 분노한 민주주의는 그것을 비난했다. 과거의 공격과 미래의 공격 사이에서 7월의 지배계급은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수세기의 군주제와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권리와 싸우는 그런 시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혁명이 아니라 군주대가 되고 있었으므로 1830년은 유럽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복잡함을 가중하는 것. 그릇되게 요구된 화합은 흔히 전쟁보다도 더 무거운 부담이 된다. 항상 뿌리망에 씌워져 있으면서도 항상 으르렁거리는 그 은연중의 알력에서 무장된 평화가 그 자체가 수상적인 문명의 그 파괴적인 수단이 태어났다. 7월의 왕위는 유럽의 여러 나라 정부들의 얽매여 부지불식간에 반항하고 있었다. 메테르니는 이 왕위에 고삐를 매놓고 싶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진보에 떠밀리고 있던 이 왕위는 유럽에서는 그 그림거리가 느린 다른 군주국들을 떠밀고 있었다. 끌려가면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국내에서는 빈곤, 무상계급, 임금, 교육, 형별, 매음, 여성의 처지, 빈부, 생산, 소비, 분배, 교역, 화폐, 신용, 자본의 권리, 노동의 권리,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낭떠러지였다. 본래의 정당들 외에 또 다른 운동이 나타나고 있었다. 민주주의적 동료의 철학적 동료가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엘리트들도 군중과 마찬가지로 동료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과는 달리, 그러나 같은 정도로. 사상가들은 심사숙고하고 있었고 반면 땅바닥은, 즉 민중은 혁명의 조류에 휩쓸려 무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지랄병 같은 동료에 떨고 있었다. 이 사색가들은 어떤 이들은 단독으로 또 어떤 이들은 가족끼리 그리고 거의 단체처럼 모여서 평화롭게 그러나 심오하게 사회 문제들을 휘젓고 있었다. 냉정한 광부들, 그들은 그들의 갱도를 화산의 깊은 곳으로 조용히 파고 들어가면서 그 은은한 진동과 희미하게 보이는 용암의 도구니에도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 그 평온함은 이 불안한 시대의 매우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 사람들은 권리들의 문제는 정당들에 맡기고 그들은 행복의 문제에 몰두했다. 인간의 안락,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사회에서 캐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 문제들을, 농업, 공업, 상업의 문제들을 거의 종교의 존엄성에 올려놓고 있었다. 조금은 신에 의하여, 많이는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재 같은 문명에서 이해관계들은 그 정치의 지질학자들인 경제학자들에 의해 참을성 있게 연구된 역학법칙에 따라서 하나의 진정한 견고한 안반을 형성하도록 결합되고 집성되고 혼합된다. 다른 명칭들 아래 모여 있으나 모두 사회주의자라는 통칭으로 가리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안반을 뚫어 거기서 맑게 흐르는 인류의 행복이라는 물을 솟아나게 하려고 애썼다. 교수대 문제로부터 전쟁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작업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 선언된 인권에 그들은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덧붙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여기서 사회주의에 의해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이론적 견지에서 다루지 않는 것에 놀라지 마시라. 나는 그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주 진화론의 이해와 몽상, 신비설 등은 제쳐놓고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는 두 주요한 문제들로 귀결시킬 수 있다. 첫째 문제, 부의 생산. 둘째 문제, 부의 분배. 첫째 문제에는 노동 문제가 포함된다. 둘째 문제는 임금 문제가 포함된다. 첫째 문제에서는 힘의 사용이 문제된다. 둘째 문제에서는 향락의 분배가 문제된다. 공권력은 힘의 훌륭한 사용의 결과다. 개인의 행복은 향락의 훌륭한 분배의 결과다. 훌륭한 분배는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라고 이해해야 한다. 첫째의 평등, 그것은 공평이다. 밖에서는 공권력, 안에서는 개인의 행복,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들에서 사회의 번영이 생겨난다. 사회의 번영, 그것은 행복한 인간, 자유로운 시민, 위대한 국민을 의미한다. 영국은 이 두 문제들 중 첫째 것을 해결하고 있다. 영국은 희한하게도 부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그것을 잘못 분배하고 있다. 한쪽에서만 완전한 이러한 해결은 영국을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극단에 이르게 한다. 즉 엄청난 부유와 엄청난 빈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향락, 다른 사람들 즉 서민에게는 모든 궁핍, 특권, 재외, 독점, 봉건성 등은 바로 노동에서 태어난다. 이건 잘못된 위험한 상황, 개인의 빈궁 위에 공권력을 앉히고 개인의 고통 속에 국가의 위대성을 뿌리박게 한다. 이건 잘못 조성된 위대성, 거기에는 모든 물질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정신적 요소도 들어있지 않다. 공산주의와 토지균분법은 둘째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다. 그것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것들의 분배는 생산을 죽인다. 균등 분배는 경쟁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노동을 소멸시킨다. 그것은 백증이 행하는 분배로서 그가 분배하는 것을 죽인다. 그러므로 소위 그러한 해결책에서 멈춰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를 죽이는 것, 그것은 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둘 다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양자의 해결이 서로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이 두 문제들은 첫째 것만 해결하라. 그러면 당신은 베니스같이 되고 영국같이 되리라. 당신은 베니스처럼 인위적인 힘을 갖거나 영국처럼 물질적인 힘을 갖게 되고 나쁜 부자가 되리라. 당신은 베니스가 사멸한 것처럼 폭력에 의해 망하거나 미래의 영국이 쓰러지게 되듯이 파산에 의해 망하리라. 그리고 세계는 당신을 죽어 쓰러지게 두리라. 왜냐하면 세계는 이기심 뿐인 것은 모두 인류를 위해 미덕이나 사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모두 쓰러지고 죽게 두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베니스니 영국이니 하는 말은 물론 그 국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구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쌓인 과도 정치이지 국민들 자체가 아니다. 이 국민들에 대해서 나는 항상 존경심과 호감을 갖고 있다. 베니스는 국민은 되살아날 것이다. 영국은 귀족은 쓰러지겠지만 영국은 국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두고 계속한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라. 부자를 격려하고 빈자를 보호하라. 빈궁을 절멸하라. 강자에 의한 약자의 부정한 착취를 종식시켜라. 이미 도달한 자에 대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자의 부당한 질투를 억제하라. 노동임금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우회적으로 조정하라. 어린이의 성장에 무상 의무교육을 주고 학문으로 성년의 기초를 만들어라. 손을 활용하면서도 지능을 개발하라. 강력한 국민인과 동시에 행복한 인간들의 가족이 되라. 소유권을 폐지하지 않고 보편화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예외 없이 소유자가 되도록 소유권을 민주화하라.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인데 간단히 말해서 부를 생산할 줄을 알라. 그리고 그것을 분배할 줄을 알라. 그러면 당신은 물질적인 위대함과 정신적인 위대함을 다 함께 가질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프랑스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이 갈팡질팡하고 있던 몇몇 학파들 밖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사회주의가 말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사실들 속에서 찾고 있던 것이고 이것이 사회주의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있던 것이다. 탄상할 만한 노력들이었다. 성스러운 시도들이었다. 이러한 이론, 이러한 학설, 이러한 저항, 정치가에게는 뜻밖으로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 어수선하게 어렴풋이 보이는 명백한 사실들, 혁명의 이상과 너무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옛 세계와 일치하도록 창조해야 할 새 정치, 블리냐크를 보호하는데
라파이에트를 써야 했던 사정, 반란 아래 환히 보이는 진보의 직감, 상하 양원과 거리의 대중, 그의 주위에서 조정해야 할 경쟁, 혁명에 대한 그의 신념, 결정적 최고 권리를 막연히 수락한 데서 생겨난 아마 무언지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체념, 가문을 지키려는 그의 의지, 그의 가족 정신, 국민에 대한 그의 진지한 경의, 그 자신의 성실성, 이러한 것들이 고통스러울 만큼 루이 필립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 아무리 굳세고 씩씩했을지라도 그는 왕노릇하기의 어려움에 때때로 쩔쩔매고 있었다. 그는 발 아래에 무시무시한 붕괴를 느끼고 있었지만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프랑스였으므로 그 붕괴는 박살내는 것이 아니었다. 첩첩이 쌓인 암흑이 지평을 덮고 있었다. 이상한 암령이 점점 번져와 사람들 위에, 사물들 위에, 사상들 위에 신압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분노와 제도에서 오는 암령이었다. 급히 질식당했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술령이었다. 이따금 이 신사의 정신은, 루이 필립을 말합니다. 신사의 정신은 숨을 되돌리곤 했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궤변이 진실에 섞여 있는 그 공기 속에는 위기감이 있었다. 사람들은 폭풍이 다가올 때의 나무잎들처럼 사회의 불안 속에서 떨고 있었다. 전압이 하도 높아져서 어떤 때에는 정체불명의 무명인이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 뒤에 어스름한 어둠이 다시 떨어졌다. 간간히 거하고 은은한 천둥소리가 들려와 구름 속에 다량의 병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었다. 7월 혁명 이후 겨우 20달이 흘러갔을 때 1832년이 절박한 위협적인 모습으로 열렸다. 민중의 공궁, 빵 없는 노동자들, 어둠 속에 사라진 마지막의 콩대공, 파리가 부르봉 왕가를 쫓아냈듯이 나소 왕가를 쫓아낸 브리셀, 프랑스의 한 왕자를 바라다가 영국의 한 왕자를 추대한 벨기에, 러시아의 니콜라스 황제의 정오, 프랑스 배후의 남방의 두 악마, 즉 스페인의 페르디난드와 포르투갈의 미구엘, 이탈리아의 지진, 볼로냐에 손뻗친 메테르니, 앙코아에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 프랑스, 북방에서 폴란드를 그의 관 속에 못질하는 무언지 알 수 없는 불길한 망치 소리, 전 유럽에서 프랑스의 동정을 살펴보는 성난 눈초리, 기울어지는 것을 밀어뜨리고 넘어지는 것에는 달려들려는 수상쩍은 동맹국 영국, 법률에 대해 네 사람의 사형을 거절하기 위해 베카리아의 뒤에 숨어있는 상원, 왕의 마차에서 지워버린 백합꽃,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뽑혀버린 십자가, 거세당한 라파이에트, 파산한 라피트, 빈궁 속에 죽은 뱅자멘 콩스탕, 실권죽에 죽은 가지미르 페리에. 하나는 사상의 도시, 또 하나는 노동의 도시, 왕국의 두 수도에서 동시에 나타난 정치적 질병과 사회적 질병, 즉 파리에서의 내란과 리옹에서의 폭동, 두 도시에서 똑같은 맹화의 빛, 민중의 이마에 분화구의 화염, 열광적인 남부, 혼란한 서부, 방대에 있는 베리의 백작 부인, 음모, 밀개, 반란, 콜레라, 이런 것들이, 사상들이 떠드는 침울한 소리에 사건들의 침울한 소란을 덧붙여 주고 있었다. 5. 역사가 모르는 역사의 근원적 사실들. 4월 말경에는 모든 것이 악화되었다. 동료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1830년 이래 여기저기서 국부적인 작은 폭동들이 있었지만 이내 진압되고 되살아나곤 했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엄청 큰 동난이 있으리라는 징조였다. 뭔지 무시무시한 것이 엄밀히 꾸며지고 있었다. 아직은 뚜렷하지 않고 흐릿한 하나의 있을 수 있는 혁명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었다. 프랑스는 파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파리는 생투안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투안 문 밖은 은연중 뜨거워져서 비등하기 시작했다. 샤르동 거리의 술집들은 엄숙하고 비바람이 몰아칠 듯했다. 술집들에 이러한 두 가지 형용사를 합쳐서 붙이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거기서는 정부가 무조건 문제되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공공연하게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수수방관할 것인가 하는 일을 토론하고 있었다. 술집 뒷방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경보를 듣는 즉시 거리로 나와서 적의 수요의 다소를 불문하고 싸우겠다는 맹세를 시켰다. 일단 서약이 끝나면 술집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나이가 우렁찬 목소리를 내 말했다. 알았지? 넌 맹세했다. 이따금 사람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닫힌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거의 비밀 결사 같은 장면들이 일어났다.
신입자에 대해서는 가장들에게처럼 봉사하겠다는 맹세를 시켰다. 그것이 정해진 양식이었다. 아랫방에서는 사람들이 파괴적인 팸플렛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다고 당시의 한 비밀보고는 말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난 두모고 이름도 몰라. 우리는 2시간 전에야 그날을 알게 될 거야. 어떤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300명이야. 저마다 10수씩만 내더라도 총탄과 화약을 만드는데 150프랑이 돼. 또 한 노동자는 말했다. 반년도 필요 없어. 2달도 필요 없어. 보름도 채 못 가서 우리는 정부와 견줄 수 있어. 25,000명만 되면 대항할 수 있거든. 또 하나는 말했다. 난 잠도 안 자. 밤에 탄환을 만들기 때문에. 때때로 평복과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잔뜩 으쓱대며 명령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최고 유력자들에게 악수를 하고 갔다. 그들은 결코 10분 이상 머물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말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고받았다. 업무는 익었고 일은 절정에 달했다. 참석자 한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말하면 거기에 있던 자들은 모두 떠들썩거리고 있었다. 그 흥분한 꼴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어느 날 술집 한복판에서 한 노동자가 외쳤다. 우린 무기가 없다. 그의 동무 하나가 대답했다. 군인들은 갖고 있다. 그렇게 그런 줄도 모르고 이탈리아군에 대한 보나파르트의 선언을 흉내내고 있었다. 이 말은 병사들이여 그대들에겐 아무것도 없으나 적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는 나폴레옹의 선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한 보고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무언가 더 은밀한 것이 있을 적에는 그들은 그것을 거기서 서로 교환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말했는데 또 무엇을 감출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회합들은 때때로 정기적이었다. 어떤 회합에 모여든 사람은 8명에서 10명을 결코 넘지 않았고 언제나 같은 사람들이었다. 어떤 집회들에는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방안이 하도 그득 차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과 열정으로 와 있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하러 가던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혁명 때처럼 이러한 술집들에는 애국 여성들이 있어서 신참자들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그 밖에도 의미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술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나가면서 말했다. 주인 양반, 술값은 혁명이 치러줄 거요. 샤르돈 그린 맞바라기의 한 주점에서는 혁명위원들을 선출했다. 투표는 모자 속에서 행해졌다. 노동자들은 코트 거리에서 금수를 가르치는 금술 사범집에서 모였다. 거기에는 나무의 쌍날 대금 목도, 곤봉, 금술용 장금들로 이루어진 무기장식이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 금술용 장금 끝에 씌운 가죽을 벗겨버렸다. 한 노동자가 말했다. 우리는 25명이지만 사람들은 내게 기대를 걸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기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 기계는 후일 케니세라는 사람이었다. 미리 계획되는 어떤 것들이 점점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문 앞을 청소하고 있던 한 아낙네가 다른 아낙네에게 말을 했다. 오래전부터 총알을 만드느라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도의 국민병들에게 보낸 성명서들을 버젓이 대로상에서 읽고 있었다. 그 성명서의 하나엔 포도주상인 비르토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어느 날 르누아르 시장의 한 술집 문 앞에서 특수염이 더부룩한 이탈리아 말투의 한 사나이가 푯돌 위에 올라가서 어떤 지하 권력에서 나오는 것 같은 회귀한 문서를 소리 높이 낭독하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갈채하고 있었다. 군중을 가장 많이 전동하는 구절들 모아서 적어놓고 있었다. 우리의 주의 주장은 방해되고 우리의 성명서는 찢기고 전단 붙이는 우리 동지들은 미행되고 투옥되고 있다. 요즘에 일어난 면사의 폭락은 여러 중용주의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 국민의 미래는 우리의 지하 대열에서도 만들어진다. 당면 문제는 이렇다. 행동이냐 반동이냐 혁명이냐 반혁명이냐.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무의도 부동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민중편이냐 반민중편이냐 그것이 문제다. 다른 문제는 없다.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날에는 우리를 깨부수시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전진하는 걸 도와주시오. 이 모든 것은 대낮에 일어났다. 또 다른 사실들은 더 한층 대담했는데 그것들의 대담함 자체로 인해 민중에게 의혹을 샀다. 1832년 4월 4일 한 행인이 생 마르그리트 거리 모퉁이의 푯돌 위에 올라가서 외쳤다.
나는 바베프파다. 그러나 바베프 아래서 민중은 더 과격파인 지스케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행위는 여러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 소유권을 타도하라. 좌익의 반대당은 비겁하고 배반한다. 그들이 옳고자 할 때 그들은 혁명을 권장한다. 그들은 패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자가 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왕당파가 된다. 공화주의자들은 세태를 가진 짐승이다. 공화주의자들을 불신하라. 노동자 동지들이여. 닥쳐 밀정동지 하고 한 노동자가 호통을 쳤다. 그 호통 소리의 연설은 끝나버렸다. 불가야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해질 무렵 한 노동자가 배수로 근처에서 잘 차려입은 한 사나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에게 말했다. 어디 가나 동무? 누구신지 몰라 뵙겠는데요? 하고 노동자는 대답했다. 그 사나이는 난 자네를 잘 아는걸? 이렇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걱정 말게. 난 위원회의 위원이야. 자네는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다고 혐의를 받고 있어. 뭘 누설하지는 않나 하고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게. 그런 뒤에 노동자에게 악수를 하고 가면서 말했다. 또 곧 보세. 감시하고 있는 경찰은 단지 술집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괴상한 대화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어서 빨리 가입시켜 달라고 해. 이렇게 한 방적공이 가구장에게 말했다. 왜? 곧 총을 쏘게 될 테니까. 누더기를 걸친 두 행인이 언뜻 보아 자크리다운, 이 자크리는 14세기에 있었던 귀족에 대한 농민 폭동입니다. 자크리다운 거친 말투로 아래와 같은 주목할 만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그야 필립스지. 아니야, 그건 중상계급이야. 만약 사람들이 내가 자크리라는 말을 나쁜 뜻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일 것이다. 자크리의 사람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은 권리가 있다. 또 한 번은 두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훌륭한 공격 계획이 있어. 들어온 승문 로타리의 외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네 사나이들의 허물없는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렸다. 그가 더 이상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조치할 거야. 그란 누구인가? 알 수 없기에 불안했다. 문밖 사람들의 말만 따나 주요 두령들은 따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협의할 적에는 생테스타이우 곧 부근의 술집에서 모인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몽데투르 거리의 재단사 원호회 회장인 오무라는 사람이 그 두령들과 생탕투한 문밖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령들 위에는 언제나 많은 어둠이 있어서 어떠한 확실한 사실도 훗날 고등법원에서 한 피고가 한 다음과 같은 이상하게도 그만한 답변을 반박할 수 없었다. 당신 두목은 누구였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 얼굴도 몰랐소. 이런 것들은 아직 명백하지만 애매한 말들 뿐이었고 때로는 유언이나 풍설, 소문들일 뿐이었다. 또 다른 조짐들이 돌발하고 있었다. 어떤 목수가 레이 거리에서 건축 중인 집터 주위에 둘러치는 판자에 못질을 하고 있던 중 그 집터에서 찍힌 편지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다음과 같은 글을 읽어볼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려고 소대들에서 사람을 뽑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그리고 추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포브로 푸아소니에르 거리 5번지 소재의 무기상점 마당에 5, 6천 자루의 소총이 있다 한다. 우리 소대는 현재 무기가 전혀 없다. 이 목수가 불안하게 옆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몇 걸음 더 떨어진 곳에서 주운 역시 찢겼으나 한층 더 의미 있는 또 한 장의 종이를 주운 것이었다. 나는 그 기이한 문서가 갖는 역사적 흥미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옮겨 싣는다. 글 제목에 QCDE라는 대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QCDE. 이 표를 암기하라. 연후에 찢어버리라. 새로 가입한 자들도 그들에게서 명령을 전달받았을 때에는 역시 그렇게 하라. 안녕과 우애를. 그때 이 습득물의 비밀에 접한 사람들은 그 네 개의 대문자가 함축된 뜻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았다. Q는 500인 대장, C는 100인 대장, D는 10인 대장, E는 척후. 그리고 끝에 소문자 글자들로 암호를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1832년 4월 15일이라는 뜻이었다. 각 대문자 아래는 이름들이 적혀 있고
매우 특이한 정보들이 붙어 있었다. Q. 바느렐, 소총 8, 탄환 83, 확실한 사람. C. 부베르, 권총 1, 탄환 40. D. 롤레, 검 1, 권총 1, 화약 1건. E. 테시에, 군도 1, 탄착 1, 정확한 사람. 퇴레르, 소총 8, 용감한 사람 등등. 끝으로 이 목수는 역시나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세 번째의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연필로 그러나 매우 읽기 쉽게 다음의 수수께끼 같은 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단위, 블랑샤르, 아르브로 색 6, 바라, 수아즈, 사로콩트, 쿠시우스코, 백정 오브리, JJR, 카이루스 그라퀴스, 계정의 권리, 뒤퐁, 푸르, 지롱드 당원들의 몰락, 데르박, 모비에, 워싱턴, 팽송, 권총 1, 탄약 86, 마르세예즈, 국민의 주권자, 미셸, 캥캥푸아, 사브르, 오슈, 마르소, 플라톤, 아르브르색, 바르샤바, 민중보호 판매인 T. 이 리스트를 손에 넣은 신사는 그 뜻을 알고 있었다. 이 리스트는 인권 결사의 파리 제4구 소대들의 완전한 표인 것 같은데 소대장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사실들이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렸으니 그것들을 공표해도 좋을 것이다. 인권 결사의 창립은 이 종이 조각이 발견된 이후였던 것 같다는 것도 덧붙여 두어야겠다. 아마 그것은 초안에 불과했으리라. 그러는 동안 그런 말과 화제들이 있은 후에 종이에 쓰인 징후들이 있은 후에 실제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포펜쿠르 거리의 한 골동품 상점의 옷장 서랍 속에서 모두 똑같이 길게 4겹으로 접힌 7장의 회색 종이를 압수했는데 그 아래에는 똑같은 회색 종이가 단피형으로 접힌 26장의 칼의 판과 한 장의 카드가 감춰져 있었고 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초석 12온스, 유황 2온스, 숯 2온스 반, 물 2온스. 압류 조수에는 서랍에서 강렬한 화약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한 석수가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가다가 아우스트리츠 다리 근처의 벤치에 작은 보퉁이 하나를 놓고 갔다. 그 보퉁이는 경비대로 보내졌다. 그걸 열어보니 그 속에는 라오티에르라고 서명된 두 대화의 인쇄물과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제목의 노래 그리고 탄약이 가득 들어있는 함석갑 하나가 들어있었다. 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노동자가 자기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에게 만져보게 했는데 그 친구는 그의 쥐고리 아래 한 자루의 권총이 있는 것을 느꼈다. 파르라셰즈 묘지와 트론 성문 사이의 가장 호젓한 가로수 길가의 외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톱밥과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부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탄환을 만드는 주형, 약포 만드는 데 쓰는 나무 굴대, 수렴용 화약 가루가 들어있는 공기, 안에 남녹인 흔적이 뚜렷한 작은 냄비가 하나씩 들어있었다. 경찰들이 아침 5시에 파르동이라는 사람의 집에 느닷없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후일 바리카드 메리구의 소대원으로 있다가 1834년 4월 폭동 때 피살된 사람으로 경찰들은 그때 그가 침대 옆에 서서 제조 중인 약포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에 픽피스 성문과 샤랑통 성문 사이에서 양쪽으로 벽이 있는 순경로에서 문 앞에서 샤암놀이를 하는 술집 주인 가까이에서 두 사나이가 만나는 것이 보였다. 한 사람이 작업복 밑에서 피스톨을 꺼내어 상대방에게 건넸다. 그것을 건네줄 때 그는 화약에 자기 가슴에 땀이 배어서 좀 축축한 것을 느꼈다. 그는 권총에 뇌관 장치를 하고 이미 접시 속에 들어있는 화약에 또 화약을 첨가했다. 그런 뒤에 두 사나이는 헤어졌다. 갈레라는 사나이는 훗날 4월 사건 때 보부로 거리에서 전사했는데 그는 자기 집에 약포 700개와 소총의 단석 24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정부는 어느 날 문 밖에서 무기와 20만 개의 탄약이 배급되었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 다음 주일에는 3만 개의 약포가 배급되었다. 이건 주목할 만한 일인데 경찰은 그것을 하나도 압수하지 못했다. 중간에서 가로채어진 편지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4시간 내에 8만의 애국자들이 무장하고 나설 날도 멀지 않다. 이 모든 동료는 공공연해서나 거의 조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절박한 폭동은 정부 앞에서 고요히
거의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은 은밀했으나 이미 감지할 수 있는 이 위기에는 어떠한 특이성도 결핍된 것이 없었다. 시민들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마치 부인도 안녕하시오 라고 말한 것 같은 말투로 폭동은 잘 돼가나? 라고 말했다. 모로 그리의 한 가구 상인이 물었다. 그래, 언제 공격하는 거요? 다른 상인은 말했다. 곧 공격할 거요. 난 그걸 알아요. 한 달 전에는 1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 5천 명이거든. 그는 자기 총을 주었고 옆 사람은 7프랑에 팔려던 작은 권총 한 자루를 주었다. 게다가 혁명의 열기는 퍼져나가고 있었다. 파리나 프랑스의 어느 지점도 그 열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었다. 동맥이 도처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어떤 염증에서 생겨나 인체에 형성되는 막처럼 비밀 결사들의 거물이 전국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공공연하고도 은밀한 민중의 벗 결사에서 인권 결사가 태어났는데 이 결사의 의사록 중 하나에는 이러한 날짜가 붙어 있었다. 공화 기원 40년 5월. 이 말은 1833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결사는 중재재판소의 해산 선고가 내린 뒤까지도 살아남은 것 같았는데 그의 소대들에게 주저없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명칭을 붙여주었다. 데피크, 톡센, 경종이라 말입니다. 데피크는 창이라는 뜻이고요. 카농, 달라름, 경포, 보네 프리지엥, 이것은 1789년에 혁명당원들이 쓴 붉은 모자, 1월 20일, 이것은 1793년 루이 16세가 사형당한 날, 대괴, 거지들, 대트리앙, 건달들, 마레슈 앙나방, 전진, 로베스피에르, 니보, 수준입니다. 사이라, 혁명가의 하나 합니다. 인권결사는 행동결사를 낳았다. 이들은 따로 떨어져서 앞으로 내닫는 성질급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단체들은 모체의 큰 결사들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소대원들은 여기저기로 끌려가는 걸 불평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골 결사와 시지군단 조직위원회, 또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출판의 자유를 위한 단체, 개인의 자유를 위한 단체, 민중의 교육을 위한 단체, 간접세의 반대를 위한 단체, 다음에 평등한 노동자들의 결사, 이것은 세파로 나뉘었으니 곧 평등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이다. 다음에 바스티유군, 이것은 군대식으로 조직된 일종의 보병대로서 하사는 4명을 거느리고 상사는 10명을, 소위는 20명을, 중위는 40명을 각각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로 아는 사람이 결코 5명을 넘지 않았다. 이것은 경계심과 대담성을 아울러 갖춘 창안으로 베니스 사람의 재주가 느껴지는 것 같다. 수뇌부인 중앙위원회는 행동결사와 바스티유군의 두 팔을 갖고 있었다. 정통 왕족파 단체인 충성기사단은 이러한 공화주의 단체들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이 기사단은 거기에서 고발되고 거부되고 있었다. 파리의 결사들은 국내의 주요 도시들로 가지를 뻗어가고 있었다. 리옹, 낭트, 릴, 그리고 마르세유에도 인권결사, 숫장수당, 자유인당 등이 있었다. X에는 쿠그르드라고 불리는 혁명결사가 있었다. 나는 이미 이 이름을 말한 일이 있다. 파리에서는 생마르소 문밖도 생탕토한 문밖에 거의 못지않게 떠들썩했고 학교들도 그에 못지않게 야단 법석이었다. 생티아생트 그리의 한 다방과 마트랭 생자크 그리의 세트 비아르 주막은 학생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앙제의 공제조합과 X의 쿠그르드하고 자매관계에 있는 ABC의 벗들 결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뮤쟁 다방에서 모이고 있었다. 그 청년들은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몽데투르 거리 근처의 코랭트라는 주점에서도 집합하고 있었다. 이런 회합들은 비밀이었다. 다른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공공연하게 하는 회합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대담했는가는 훗날 열린 공판에서 행해진 신문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 회합은 어디서 열었는가? 폐거리에서입니다. 누구 집에서 열었는가? 거리에서입니다. 거리에는 몇 소대나 있었는가? 한 소대뿐이었습니다. 어느 소대였는가? 마뉴엘 소대였습니다. 소대장은 누구였는가? 저올시다. 당신은 너무 젊어서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중대한 결심을 혼자서 할 수 없었을 텐데 어디서 지령을 받았는가? 중앙위원회에서입니다.
군대도 주민과 동시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벨포르와 리에빌, 에피나르의 동란들이 훗날 그것을 입증했듯이 사람들은 제52, 제5, 제8, 제37연대와 제20 경비병 연대에 기대하고 있었다. 부르고뉴와 남부 지방의 도시들에서는 사람들이 자유의 나무를, 즉 붉은 모자를 꼭대기에 씌운 깃대를 세워놓고 있었다. 이러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생탕토한 문 밖에서 다른 어떤 주민 집단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었다. 병통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개미집처럼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벌집처럼 부지런하고 씩씩하고 성잘내는 이 오래된 문 밖은 동난의 기대와 희망 속에 떨고 있었다. 노동이 그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는 모든 것이 동요하고 있었다. 그 흥분하기 쉽고 음침한 외관은 무엇으로도 알릴 수 없으리라. 이 문 밖에는 고미다락방들의 지붕 아래에 가려져 있는 비통한 빈궁이 있고 거기에는 또한 드물게 보는 열렬한 지성들이 있다. 빈궁과 지성만큼 양극단이 상접해서 위험해지는 것은 없다. 생탕투한 문 밖에는 사람을 짓눌게 하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생탕투한 문 밖은 큰 정치적 동료에 따르는 상업적 공황, 파산, 동맹파업, 휴업 등의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혁명 때 빈곤은 원인인 동시에 결과다. 혁명이 주는 타격은 스스로에게 되돌아온다. 고결한 미덕으로 가득 차고 최고도의 잡념을 지닐 수 있고 언제나 무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고 폭발을 잘하고 신경질이 나 있고 통찰력이 있고 초췌한 이 주민들은 오직 불똥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불티가 사건들의 바람에 몰려 지평선에 떠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생탕투한 문 밖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고난과 사상의 화약고를 파리의 성문들에 갖다 놓은 무서운 우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아까 읽은 소묘에서 여러 번 그려진 앙투안 문 밖의 술집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은 거기서 술보다도 이야기에 취한다. 일종의 예언적 정신이 어떤 미래의 냄새가 거기에 감돌아 사람들의 가슴이 부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커지게 한다. 앙투안 문 밖의 술집들은 무녀의 동굴 위에 세워져 있고 신성한 깊은 숨결과 통하는 그 로마의 아벤티나 산의 술집들과 비슷한데 이 술집들의 탁자들은 신탁을 전하는 무당의 삼각대들과 거의 같은 것이었고 사람들은 거기서 엔니우스가 무녀의 포도주라고 부르는 것을 마시고 있었다. 엔니우스는 라틴 시인이고 로마 역사의 서사시를 많이 쓴 저자라고 합니다. 생탕투한 문 밖은 민중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혁명의 동료가 거기에 틈을 내어 거리로 민중 주권이 흘러든다. 이 주권은 잘못할 수도 있다. 모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과오를 범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위대하다. 그것은 눈먼 외눈 거인 인젠스 같다고 말할 수 있다. 1793년에는 떠있는 사상의 선악에 따라서 광신의 날이냐 열광의 날이냐에 따라서 생탕투한 문 밖에서 어떤 때는 야만의 군중이 튀어나오고 또 어떤 때는 영웅적 군중이 튀어나왔다. 야만, 이 말에 관해 따져보자. 그 성깔 사나운 사람들이 혁명적 혼돈의 창세기적 날들에 누더기를 걸치고 어르렁거리고 사납고 곤봉을 쳐들고 창을 휘두르며 깜짝 놀란 오래된 파리에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압박의 종식, 폭정의 종식, 전쟁의 종식, 남성을 위한 노동, 아동을 위한 교육, 여성에 대한 사회적 온정, 자유, 평등, 박애, 모두를 위한 빵, 모두를 위한 사상, 세상의 낙오나 진보,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선하고 감미로운 것을, 진보를 그들은 참다 못해 우라통이 터져서 무서운 형상을 하고 절반 발가벗은 채 주먹에 곤봉을 쥐고 입으로는 아우성을 치면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야만인들이었다. 그렇다. 그러나 문명의 야만인들이었다. 그들은 격분하여 권리를 부르짖고 있었다. 그들은 전율과 공포에 의해서일지라도 인류에게 낙원을 강요하고자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야만인들 같았으나 구원자들이었다. 그들은 암흑의 가면을 쓰고 광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흉포하고 괄호 속에 나도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흉포하고 무시무시한 그러나 선을 위해 흉포하고 무시무시한 이 사람들의 맞은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미소를 짓고 수놓은 옷을 입고 금은을 번쩍거리고 리본을 달고 보석을 차고 비단 양말을 신고 하양 깃털 장식을 달고 노란 장갑을 끼고 칠피 구두를 신고 대리석 벽난로 구석에서 비로드 탁자의 팔꿈치를 기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거, 중세, 왕권의 신수권, 광신, 무지, 노예제도, 사형, 전쟁 등의 유지와 보존을 조용히 주장하고 군도와 화형대, 단두대를 낮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찬양하고 있다. 나로 말하자면 만약에 이 문명의 야만인들과 야만의 문명인들 중에서 꼭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야만인들을 택하리라. 그러나 다행히 또 하나의 선택이 가능하다. 전진하면서도 후퇴하면서도 다같이 어떠한 급전직하도 필요치 않다. 전제정치도 공포정치도 필요치 않다. 우리는 완만한 경사의 진보를 원한다. 신이 그것을 마련해 준다. 경사의 완화. 이것이야말로 신의 모든 정책이다. 6. 앙졸라와 그의 보좌인들. 거의 그 무렵의 일이었다. 앙졸라는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일종의 비밀 조사를 했다. 모두가 비밀 회의를 위해 미쟁 다방에 모여 있었다. 앙졸라는 반수수께끼 같은 그러나 의미 있는 비유를 좀 섞으면서 말했다. 지금 형편이 어떤가? 그리고 누구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가 하는 걸 알아두는 게 좋겠다. 투사들을 원하면 그들을 만들어야 해. 타격에 필요한 것을 갖는 것, 그건 해로울 리 없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노상에 황소가 없을 때보다도 있을 때 쇳불에 찔릴 기회가 언제나 더 많거든. 그러니 무리의 인원수를 좀 세어보자. 우리는 몇인가? 이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야. 혁명가들은 항상 서둘러야 해. 진보는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 뜻밖의 일을 경계하자.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꿰매놓은 것들을 모두 다시 살펴보고 튼튼한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은 오늘 철저히 해결해 놓아야겠다. 구르페라, 너는 이공과 대학생들을 만나보거라. 그들의 외출날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었다. 페이는 말이야. 당신은 글라시에르 대학생들을 만나봐줘. 공부페르는 픽피스에 가겠다고 내게 약속했지. 거기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덕질을 그리고 있어. 바오렐은 에스트라파드에 가봐라. 플로베르, 석수들의 열이 식어가고 있다. 너는 그레넬 생토노레 거리의 비밀 집회소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고해라. 졸리는 디피트랑 병원에 가서 의과대학을 탐색하거라. 보시에는 재판소를 좀 돌아보고 법관 시보들과 얘기해봐. 나는 쿠그르들을 맡겠다. 이제 다 됐군 하고 쿠르페락이 말했다. 아니야. 그래 또 뭐가 있는 거야? 한 가지 매우 중대한 일이야. 그게 뭔데? 하고 콩부페르가 물었다. 맨 문 밖이야. 하고 앙졸라는 대답했다. 앙졸라는 잠시 무슨 생각에 빠져있듯이 있다가 말을 이었다. 맨 문 밖에는 대리석공들이며 화가들, 조각실의 조수들이 있어. 그들은 열광적이지만 식기 쉬운 족속이야. 조금 전부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어. 열이 꺼져가고 있어. 늘 도미노 놀이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들에게 가서 좀 말해주는 것이,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이 긴급할 거야. 그들이 모이는 건 리슈핀의 집이야. 그들을 거기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깐부기를 불어 이렇게 하겠어? 나는 그걸 그 몽상가인 마리우스에게 기대했지. 마리우스는 결국 쓸모가 있는 애이지만 오질 않는단 말이야. 맨 문 밖을 위해 나는 누군가 필요한데 더 이상 아무도 없어. 내가 하고 그랑테르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공화주의자들을 설복시키겠다고? 너가 주의를 위해 식은 사람들을 다시 복돋아 주겠다고? 왜 안 돼? 너가 어떤 일에 쓸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내게도 그만한 야심은 좀 있다네 하고 그랑테르는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너를 믿고 있어. 그랑테르, 나를 좀 도와주겠니? 뭐하고 다 너의 장화닦기라도. 그럼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 너의 압생트 술이나 깨도록 해. 너는 은혜를 모르는 놈이구나 앙졸라. 너가 맨 문 밖에 갈 만한 사람일까? 너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지. 거래 거리로 내려가서 생 미셸 광장을 건너고 무슈로 프랑스 거리로 비스듬히 들어가서 보지라르 거리로 접어들어 카모르를 통과하고 아사스 거리를 휘돌고 세르슈미리 거리에 이르러 군법 회의소를 뒤로 두고 비위에 튤리르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가다
가로수길을 뛰어넘고 맨의 신장로를 따라가고 문 밖을 넘어서 리슈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난 그걸 할 수 있어. 내 신발이 그걸 할 수 있어. 넌 리슈핀의 집의 그 동무들을 좀 알고 있니? 잘은 몰라. 우리들은 단지 번만은 트고 다니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그야 물론 그들에게 로페스피에르 얘기를 할 거야. 당통 얘기도 하고 주의 얘기도 하고. 너가? 내가? 하지만 왜 나를 그렇게 안 알아주는 거야? 일단 시작하면 나는 무서운 놈이야. 나는 프리돔도 읽었고 민양론도 알고 있고 공화인연의 헌법도 암기하고 있어. 시민의 자유는 다른 시민의 자유가 시작된 데서 끝난다. 넌 날 멍청이로 하는 거야? 난 혁명 때의 현 집회도 한 장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다. 인권, 국민의 주권, 재기랄. 나는 약간 에베르티스트이기도 해. 에베르티스트는 자크 에베르의 지지자라고 하네요. 에베르는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겸 과격주의 혁명가인데요. 로베스피에르의 온건함을 비난했는데 로베스피에르는 그를 체포해서 지지자들과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난 시계를 손에 들고 계속 6시간 동안 굉장한 걸 찌끄릴 수 있어. 농담은 그만둬 하고 앙졸라는 말했다. 나는 완강한 사람이야 하고 그랑테르는 대답했다. 앙졸라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심을 내린 사람 같은 몸짓을 했다. 그랑테르 하고 그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너를 시험하는데 동의한다. 내 문 밖에 가거라. 그랑테르는 위쟁 다방 바로 옆에서 쇠빵을 살고 있었다. 그는 나갔다가 5분 후에 되돌아왔다. 그는 집에 가서 로베스피에르식의 조끼를 입고 왔다. 빨강이야 하고 그는 들어오면서 그리고 앙졸라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힘찬 손바닥으로 새빨간 조끼의 양쪽 깃을 가슴에 눌렀다. 그리고 앙졸라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말했다. 안심하거라. 그는 결연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출발했다. 15분 후에 뮤쟁 다방의 뒷방은 텅 비었다. ABC의 벗들은 모두 제각기 저갈대로 제 일을 하러 가버렸다. 쿠그르드 결사를 책임진 앙졸라는 마지막으로 나갔다. 파리에 있던 X의 쿠그르드 회원들은 그때 이시의 들판에서 파리 쪽에 그렇게도 수많이 폐지된 채석장들 중 하나에서 집회하고 있었다. 앙졸라는 그 회합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으로 상황을 검토했다. 사건들의 중대함을 명백했다. 일종의 잠재적 사회병의 전구적인 사실들이 무겁게 움직이고 있을 중에는 아주 하찮은 병발정도 그 사실들을 정지시키고 착종케 한다. 그런 현상에서 붕괴와 재생이 나온다. 앙졸라는 미래의 어두운 면 아래에 빛나는 폭동을 예감하고 있었다. 누가 알겠는가? 아마 때가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다시 권리를 잡는 민중.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냐. 혁명은 당당하게 다시 프랑스를 점유하고 세계에 말한다. 내일도 계속. 앙졸라는 흐뭇했다. 도가니는 뜨거워지고 있었다. 바로 이 시간에 그의 동지들은 도화선처럼 파리 전면에 흩어져 있었다. 콩부페르의 신금을 울리는 철학적 웅변, 페이의 세계주의적 열광, 쿠르페락의 정열, 바오렐의 웃음, 장 플로벨의 우울, 졸리의 학식, 보시의 풍작, 이러한 것들과 함께 그는 생각 속에서 다소 도처에서 동시에 발화하는 일종의 정광 같은 것을 떠올리게 했다. 모두가 일에 착수하고 있다. 확실히 결과는 노력에 부응하리라. 그럼 됐어. 그러자 그랑테르가 생각났다. 가만히 있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맨 문 밖으로 가도 별로 길을 돌지는 않는다. 리슈펜의 집에 잠깐 들러볼까? 그랑테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 좀 보자. 보지라르 성당의 종이 한시를 칠 때 앙졸라는 리슈핀의 집의 흡연실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가 뒤로 문짝이 어깨와 부딪히며 다치게 내버려 둔 채 탁자와 사람, 연기로 가득 차 있는 방안을 바라보았다. 하나의 목소리가 그 안개 속에서 터지는가 하면 또 하나의 목소리로 신속히 끊기곤 했다. 그랑테르가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랑테르는 결을 뿌리고 도미노 패를 펴놓은 성안 대리석 탁자에서 하나의 인물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는 그 대리석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었는데 다음은 앙졸라가 들은 것이다. W, 4, 제기랄 난 없어. 넌 죽었어, 2야. 6, 3, 1이다. 내가 문제야. 4점, 곤란한데. 너 차례야.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괜찮은데 뭘 그래?
자, 15. 7이 더 있고 그럼 22가 되는데 22라. 넌 더블 6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 내가 만약 처음에 그걸 내놓았더라면 판은 전혀 달라졌을 건데. 이제 2다. 1이야. 1이라고? 그럼 5야? 내게는 없는데? 너가 먼저였지? 0이야. 무슨 좋은 수가 있나 본데? 아, 있었군. 자, 2야. 1이야. 5도 없고 1도 없어. 너 참 고약하게 되구나. 도미노. 에이, 제기랄.